1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반사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반사, 얘기하면 제가 또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 자, 제가 시험을 볼 때, 2018년도에 시험을 볼 때, 반사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반사는 시험 문제 내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용어가 너무나 다양하고, 한 가지 반사를 가리키는데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헷갈리기도 하고, 이제 문제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제가 시험을 볼 때, 저는 당연히 제가 필기시험에서 떨어진 줄 알고, 한 2, 3교시 시험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예, 난 떨어졌구나.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이 반사에 대한 문제를 제가 유난히 기억하는 이유는 듣도 보도 못한 반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게 있었어? 하고 제가 진짜 머리 위에 물음표가 땡땡하고 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 아, 뭐 어차피 떨어졌으니까 다음에 시험 볼 때는 나 이거 틀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찾아보려고 일부러 그 용어를 기억을 했습니다. 그때 저를 당황시킨 예, 반사가 바로 루팅 반사였어요. 루팅 반사. 어떤 책에서도 루팅, 루트, 뿌리라는 뜻이잖아요. 루팅, 루팅 반사가 어떤 책에서도 저는 이런 말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루팅 반사가 정말 그 먹이 찾기 반사, 설근 반사, 포유 반사라고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가 이거 뭔지 몰랐으면 또 승질이 들라는데 제가 애기를 둘이나 키웠거든요. 예, 저희 큰아이가 벌써 20살인데. 아기들이 이렇게 배고프다고 할 때, 이렇게 에 하고 울면은 엄마가 배고파? 배고파?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예,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이나 키우는 걸 본 분들은 아실 텐데, 손가락을 아기 입 옆에 갖다 댑니다. 그러면 가벼운 자극을 톡톡 주면 아기가 그쪽으로 고개를 싹 돌려요.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젖을 주려고, 모유를 주려고 안고 있으면 엄마의 가슴 쪽으로 고개를 돌리던가, 뭐 이렇게 닿으면 이렇게 아기가 그쪽으로 입을 돌리고 먹으려고 하거나, 얼굴과 입을 이렇게 돌리는 거를 루팅 반사라고 합니다. 뿌리 반사라고도 하고 포유류, 젖을 먹는 동물이 포유류잖아요. 그래서 포유 반사라고도 하고 설근 반사라고도 하고 먹이찾기 반사라고도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하나만 쓰라고. 저는 정말 네, 급발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요. 뭐 목 경직 반사를 펜싱 반사라고도 부르고 제가 밑에다가 오죽했으면 다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반사 종류는 예, 기를 쓰고 좀 알아두셔야 문제를 하나 맞출 수 있다는 거. 아,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데 시험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10개는 맞춰야 되고 평균 60점은 넘어야 됩니다. 절대로 맞출 수 없는 문제도 냅니다. 이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얘네들이 좋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시험을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버릴 문제도 생겨요. 여튼 한 문제 한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사하고 들어오도 어쩌겠어요? 시험인데 봐야지. 볼게요. 갑자기 큰 소리를 내거나 아기의 자세를 갑자기 변화시키면 아기가 팔을 쭉 폈다가 안으로 껴안듯이 움츠리는 모습을 보여요. 이게 반사라는 거죠. 6에서 7개월쯤 사라진다. 예. 자, 이 중추신경계에 심각한 장애가 있으면 이게 안 나타나겠죠. 그래서 아기들의 반사는 아기의 건강 정도를 평가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거겠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존 반사라는 게 있고 원시 반사라는 게 있습니다. 서바이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잖아요. 프리미티브 했으니까 원시적으로 동물들과 똑같이 갖고 있는 반사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생존 반사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원시 반사는 원시적인 거기 때문에 출생 후 1년 안에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출생 후 1년이 지나도 어른이 되어도 출생 과정에서 아동기, 성인기, 청소년기 다 거치면서도 이 반사가 계속 남아 있다면 뭐예요? 중추신경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이런 장애 정도나 손상 정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반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11번에 보기에 나온 반사는 이 모로 반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일단 4번이고요. 이 치사한 말장난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라지는 반사, 원시 반사 중에 바빈스키 반사라고 있습니다. 1번 발가락을 부채처럼 쫙 피는 거 족저 반사라는 말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얘네들 말장난 치니까 바빈스키 반사, 족저 반사 같은 거다. 자, 그리고 성인에게서 관찰될 경우에는 신경계 관련 장애가 의심이 된다. 그리고 파악 반사. 이렇게 발바닥과 마찬가지로 손바닥도 쫙 펴고 잡으려고 한다. 8, 9개월 무렵에는 없어진다. 1년 안에 거의 없어지는 거죠.
1번 바빈스키 반사, 2번 파악 반사는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추신경 반사라는 말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원시 반사, 반사는 다 중추신경을 통하기 때문에 굳이 중추신경 반사라고 말을 짓지 않는다. 근데 어설프게 알아두면 헷갈릴 수 있겠죠. 중추신경을 통하니까 중추신경 반사라고도 하나 보다. 예, 아니요.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예,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모로 반사. 큰 자극이 오면 팔을 폈다가 움츠리는 거.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설명이잖아요. 예, 모로 반사. 그리고 방향 반사라는 말 진짜 치사하고 더러운 말입니다. 아까 말한 루팅 반사. 예, 이를 말하는 건데요. 루팅 반사. 뭐라고 한다 그랬죠? 루팅 반사? 설근 반사. 설근 반사. 먹이 찾기 반사. 그리고 포유 반사. 루트가 뿌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뿌리 반사라고도 한다. 자, 그런데 예, 설근 반사 말고 근원 반사라고도 합니다. 근원을 찾아가는 반사이기 때문에 근원 반사나 아니면 펜싱 반사, 토닉넥 반사 요거 있죠. 예, 요런 거를 헷갈리게 하려고 일부러 방향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방향 반사. 방향 반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방향을 찾아가는 반사이긴 하지만 방향 반사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요걸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진짜 정말 이놈의 네, 그렇습니다. 제가 2018년에 봤던 그 문제가 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 문제에 완전히 멘붕에 빠져서 어떤 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보기만 기억이 나기 때문에. 하지만 요 펜싱 반사랑 예, 이 루팅 반사라는 말이 용어가 나왔던 건 기억을 합니다. 아유, 정말 이놈의 반사 볼 때마다 네, 여튼 여러분 시험 보실 때 멘탈을 좀 잡고 하세요. 전 진짜 제가 떨어진 줄 알았거든요. 면접은 말도 못해요. 저는 정말 죽음의 면접과 엄청난 필기시험을 봤는데 붙었습니다. 네, 당당하게 하십시오. 이거 진짜 이 시험은 잘한다고 누가 칭찬해주는 시험도 아니고 높은 점수 받는다고 뭐 상 주는 시험도 아닙니다. 무조건 60점 넘으면 되고 평균. 무조건 꽈락 40점 넘으면 되니까 10개만 맞추시면 됩니다. 네.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2번, 3번, 5번은 모두 다 맞는 말입니다. 4번, 웃음과 달리 초기 발달의 정상성 판단 지표를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활용됩니다. 예. 애기가 우는 거 말고 뭐 하겠어요. 그죠? 예. 13번. 다음 아래의 그림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 지금 애기를 상자를 이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예. 이거 깁슨의 시각절벽 실험이라고 합니다. 시각절벽 실험 있죠. 실제로 EBS나 뭐 이런 데서 아기들을 데리고 다큐멘터리 찍을 때가 많이 나와요. 네. 깁슨의 시각절벽 실험. 6, 7개월쯤 되면 아기가 안전하게 세팅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앞에 이렇게 절벽이 생기면 귀여우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좋아도. 그 전에 막 기기 시작하는 아기들은 예, 그냥 마이웨이입니다. 쭉 가버리는데 이제 6, 7개월 정도 지난 아기들은 거기서 딱 멈춰서요. 깊은 게 지각이 되면. 그래서 깊이를 알 수 있다 해서 깊이 지각입니다. 13번에 2번이고요. 양한시가 뭔지, 크기 항상성이 뭔지, 단한시 조망단서가 뭔지, 예, 자기중심성이 뭔지, 이런 개념도 한 번씩 짚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예, 공부할 뭐죠? 그 내용이 좀 줄어든다는 거, 그렇죠? 자, 그리고 14번으로 넘어가서요. 다음 중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 1번, 2번, 3번, 5번은 다 맞는 말입니다. 예, 맞는 말인데, 예, 4번. 민주적인 부모는 아동에게 장의존적 성향을 갖게 한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민주적인 부모는 예, 독립적인 성향을 갖게 하고요. 이 무슨 말이야? 하실 거예요. 지금 5번 보기 보시면 비교문화 연구의 결과 농경사회에서는 장의존적인 사람이 수렵사회에서는 장독립적인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알 수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 수렵사회가 더 민주적이야?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죠. 그럼 농경사회는 굉장히 권위주기였겠네. 예, 맞습니다. 예, 왜 농경사회에서는 장의존적인 사람이 많고 수렵사회에서는 독립적인 사람이 많았을까요? 맞습니다. 예. 자, 농경사회 부모는 권위적이었고 수렵사회에서는 나름 민주적이었다고 예,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민주주의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겠지만 농경사회에 비해서는 예, 수렵사회가 그랬을 겁니다. 왜냐?
농경사회는요, 일단 집단 문화죠.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하죠. 자, 농사를 오래 지은 어른이 대장이 되는 환경입니다. 날씨, 뭐 땅의 속성, 계절의 변화, 뭐 이런 거 경험이 쌓여갈수록 더 잘 알게 되죠. 이게 집안, 어떤 집단이 있을 때 그 집단 내에 또는 집안에 소위 이 어르신들이 이 지혜와 경험의 대빵이잖아요. 그쵸? 만약에 이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이 없으면 집단이 유지되기 힘들겠죠. 권위적인 부모가 힘을 갖는 환경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은 그 자녀와 후손들은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다들 비교적 이렇게 평균 수명을 지키고 사는 편이었겠죠. 규칙적으로 뭐 부족하긴 했겠지만 예, 자급자족하면서 부족하긴 했겠지만 그나마 먹고 살 수단이 있으니까 환경이 그렇게 미친 듯이 위협적이지는 않죠. 물론 이게 땅을 지키고 농작물을 지키고 하기 위해서 환경을 극복하고 그랬을 건 맞는데 쉽게 말해서 극단적으로 목숨을 잃는 게 수렵 사회보다는 덜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수렵 사회는 뭔가 채집을 해야 되고 나가서 숲으로 들로 산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아침에 10명 나갔다가 예, 저녁에는 1명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겠죠. 맹수에게 습격을 당하면 예, 그쵸. 아무도 못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뭐 늪에 빠진다든가 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예, 물론 농경사회도 뭐 농작물을 훔쳐먹으러 오는 동물들로부터의 공격을 막아내고 뭐 했어야 하는 건 맞는데 이를테면 걔네들은 초식동물이잖아요. 사람을 먹이로 삼지는 않죠. 자, 결국 수렵 사회의 대장은 젊고 힘이 있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의 지혜와 경험이 무시되는 건 아니지만 젊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의존해서 살 확률은 농경 사회에 비해서 낮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자, 이 농경 사회에서는 장 의존적인 사람이 수렵 사회에서는 장 독립적인 사람이 더 많을 수밖에 없고 예, 장 의존적 성향은 되게 권위적인 부모, 장 독립적인 성향은 민주적인 부모, 가치 판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죠? 예, 14번의 답은 4번입니다. 14번의 답은 4번. 자, 15번으로 넘어가서 다음 보기의 설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자, 광대. 이게 옛날 책이라는 느낌 빡 오지 않으세요? 광대. 삐에로라고 해야죠. 삐에로. 그쵸? 삐에로. 광대를 본 적이 있는, 이 삐에로를 본 적이 있는, 서커스에 가서 본 적이 있는 2살 아기가 대머리 아저씨를 딱 보고, 삐에로! 광대! 라고 말을 했어요. 이거는 동화일까요? 조절일까요? 능동성, 평형화, 조직화 중에 어느 것일까요? 자, 드디어 예, 스키마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인지도식이라고 돼 있잖아요. 인지도식이 스키마입니다. 스키마, 예, 스키마. 자, 지금 설명을 보시면 동화, 새로 들어오는 정보를 이미 갖고 있는 스키마에 맞추어 인지도식에 맞추어 해석하는 활동, 조절, 질서와 체계를 유지하려는 본능적인 욕구, 평형에 대한 욕구,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평형에 대한 욕구의 반응으로 인간은 삶에서의 경험이나 생각, 행동 등을 패턴으로 만들어 구조화시키려는 경향을 갖는다. 이것이 스키마이다. 뭔 소리래요? 예. 날아다니는 물체는 모두 비행기 또는 새, 능동성, 예, 뭐 평형화, 조직화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도 문제 내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해놓고 이 상황은 어떤 상태를 설명한 것인가라는 말을 하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자, 평형에 대한 욕구의 반응으로 인간은 삶에서의 경험이나 생각, 행동 등을 패턴으로 만들어 구조화시키려는 경향을 갖는다. 이것이 도식이다. 지금 도식에서 이렇게 동화와 평형화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이게 발달의 모습입니다.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처음에는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평형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 변화도 없어요. 안정되어 있다는 걸 모든 게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발달에 있어서 안정이라는 건 변화 없이 뭔가가 반복되지만 뭔가 갈등이나 변화 없이 평이한 상태를 안정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기가 포크로 음식을 콕콕 찍어서 먹는 걸 배웠어요. 예, 포크로 아기가 음식을 콕콕 찍어서 잘 집어먹고 있어요. 엄마가 뭐 물은 음식 목에 안 막히게 그쵸? 물은 음식을 만들어서 덩어리로 만들어주면 아기가 포크로 콕 찍어서 입에 갖다 대고 톡 찍어서 입에 갖다 대고 문제 없죠? 갈등도 없어요. 순탄합니다. 자, 그런데 엄마가 예, 미지근한 스프를 가져다 줬어요. 자, 지금까지 세상에서 아이에게 음식이란 모두 포크로 콕 찍어서 먹는 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포크로 그 스프를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안 돼요. 안 먹어져요.
이러면 갈등이 생기죠. 평형 상태가 깨집니다. 이제 불평형 상태가 된 거예요. 네, 보이시죠? 처음에는 평형 상태였다가 엄마가 새로운 음식을 갖다 주니까 불평형 상태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평형 상태로 가려고 무지하게 애를 써요. 그쵸? 자, 지금 모든 음식은 포크로 찍어 먹는다는 기존의 인지 도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어, 기존의 도식을 사용해서 새로운 상황을 해결하는데 실패하면 이 상황을 동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동화. 예, 동화가 나쁜 거야, 좋은 거야가 아니라 새로 이제 수포를 먹어야 되는데 예, 새로운 정보가 있는데 예, 얘는 포크밖에 쓸 줄을 몰라요. 그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인지도식에 맞춰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동화입니다. 자, 그런데 엄마가 숟가락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가져다 줬어요. 근데 포크를 쓸 줄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숟가락도 포크처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를 하지만 곧 숟가락을 들고 스프를 먹게 돼요. 그런 국물 있는 음식으로 확장이 되겠죠. 국물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다시 평형 상태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포크밖에 못 쓰던 애가 이제 숟가락을 쓰게 됐잖아요. 예. 하나가 늘어났죠. 뭔가 세상이 조금 더 복잡해졌죠. 그다음에는 뭐 이게 젓가락도 쓸 수 있을 거고. 그죠? 자, 계속해서 이렇게 새로운 도식이 생겨나고 점점 복잡해지는 모습을 조직화라고 합니다. 조직화. 여기 밑에. 유기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도식을 예, 더욱 새롭고 복잡한 도식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개념도 시험에 정말 정말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지금 15번의 보기, 동화와 예, 조절과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조절이에요. 지금 이렇게 막 하고 가는 거, 그쵸? 이게 조절이에요. 조절을 통해서 평형화를 이루는 중인 거예요. 예, 조절도 아시겠고 예, 평형화 조직화다라는데 3번 능동성 예, 어쩌라고요. 예. 능동성이라는 말은 뭐 어디에도 쓸 수가 없는 말입니다. 뭐 능동적으로 살아야겠죠, 사람이. 그쵸? 예. 그래서 3번 보기는 제끼시고 1번, 2번, 4번, 5번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에 자, 삐에로를 본 적이 있어요, 애기가. 그래서 삐에로, 머리가 없고 이렇게 그렇게 생긴 사람은 전부 다 삐에로, 광대구나 하고 얘기를 하다가 대머리 아저씨를 딱 보고 예, 이 아저씨란 이렇게 대머리인 아저씨는 아기에게는 그냥 광대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인 거죠. 옆집 아저씨, 대머리 아저씨라는 개념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스키마를 가지고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15번에는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자, 아기가 지금 원숭이 인형을 보고 좋아하고 있죠? 그런데 가림막으로 탁 차단을 했더니 아기 표정 좀 보세요. 어디 갔지? 하고 있어요. 대상 영속성에 대한 예, 설명입니다. 대상 영속성. 대상이 영속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 대상 영속성 개념이고요. 예, 16번에는 2번이고 그래서 아기들 어릴 때 신생아들부터 이제 영아기 아기들한테 깍꿍놀이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아기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까꿍 하고 이렇게 왜 숨어 있다가 나오고 숨바꼭질도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예, 분리불안이 없어집니다. 분리불안을 잘 견딜 수 있는 이 내적인 힘이 생깁니다. 아기들하고 약속 잘 지켜야 되죠. 그쵸? 엄마 몇 시까지 올게 하면은 오셔야 됩니다. 그런 약속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겠죠. 분리불안을 키웁니다. 그런 게. 자, 그래서 협응은 뭐냐? 자기 중심성은 뭐냐? 보존의 개념은 뭐냐? 이게 지금은 예,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제가 설명을 안 한 개념들이죠.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한 양이 많아지시면 이게 그거고 그게 저거고 저게 이거였던 것 같은 그런 헷갈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 뭐 보존, 자기중심성 이런 건 다 맞는데 분류 어쩌라고요. 그쵸? 예. 이렇게 상투적인 단어는 제끼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단어 없습니다. 이게 분류라는 단어는 있지만 발달에서는 분류라는 개념을 쓰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16번에는 2번이고요. 자,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설명과 관련이 있는 것은 개인의 경험과 학습 정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달한다. 사고의 유창성, 언어 이해력 등등 이것은 예, 자, 결정성 지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유동성 지능이니 발달 지능이니 지적 척도니 동작성 지능이니 또 막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발달 지능 예,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어 가지고 아까 그 분류인 것처럼 이렇게 막 장난을 치는 말들이 나와요. 예. 자, 유동성 지능, 결정성 지능 이런 거다 하고 일단 봐두시고, 예. 자, 발달 지능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 발달 지능이라는 말은 없고, 유동성 지능하고 결정성 지능의 차이 보면요. 예, 유동성 지능은 유전입니다. 유동성이니까 유전. 그쵸? 결정성 지능은 학습. 요거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지능의 유전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리고 18번. 다음 중 지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 수렴 수렴적 사고니 확산적 사고니 이거 이런 한자말 정말 짜증나지 않으세요? 아우 우리가 한자 공부는 안 해도 영어 공부는 하잖아요. 그럼 차라리 이런 걸 다 영어로 써놓든가. 뭐 영어도 짜증나긴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런 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지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 3, 4번입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창의성 발달에는 유전적 영향은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창의성 발달은 후천적인 겁니다. 창의성 발달에는 서로 공유하는 가정 환경이 정말 중요하고 창의성 발달에 도움을 주는 가정 환경은 아이의 지적 호기심을 무시하지 않고 격려하고 흥미를 존중해 준다. 엄마가 돌을 닦으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창의성이란 새롭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와 작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 말은 참 예쁘네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창의성은요, 확산적 사고입니다. 네. 확산적은요, 확산이잖아요. 일단 뭐가 많잖아요. 네,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수렴한다는 말, 하나로 귀결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수렴이라는 말이 하나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되고, 창의성인데 수렴일 리가 없잖아요. 예, 확산적 사고입니다. 18번의 답은 5번이고요. 자,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번. 자극이 반복 제시됨에 따라서 자극에 친숙해집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은 자극이 아니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습관입니다. 그래서 그 자극에 주의를 기울거나 반응하는 것을 멈추게 된다. 예, 습관은 모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습관화에 대한 설명이고 학습, 능동성 어쩌라고. 예, 자, 평형화, 조직화. 평형화가 뭔지, 조직화가 뭔지, 학습이 뭔지, 습관화가 뭔지 아시겠죠? 3번은 찍찍 그어버리시고, 19번은 습관화에 대한 설명이다. 20번. 다음 중 강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2번, 3번, 4번은 옳은 것입니다. 5번이 틀렸어요. 자, 간헐적 강화는 학습이 된 이후보다 새로운 행동을 가르칠 때 더 효과적이다? 계속적 강화가 새로운 행동을 가르칠 때 더 효과적입니다. 계속적 강화, 연속 강화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 자, 연속 강화는 우리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아무것도 모르는 강아지예요. 걔한테 손 하면은 발을 탁 올려주는 거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은 새로운 행동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예. 그럴 때 계속 뭐 손 하면은 하나 주고 손 하면 하나 주고 간식을 하나 주고 하나 주고 하나 주고 하면은 일단 걔가 습득을 합니다. 그쵸? 그런 거 새로운 행동을 습득할 때는 요거 계속적 강화, 연속 강화가 더 효과적이고 학습이라는 게 이루어진 후에 그 행동을 계속해서 나오게 만들려고 할 때는 간헐적 강화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두 차이 제가 몇 번째 부적, 점적 그거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었나요? 이전 영상에서 다시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0번까지 했고요. 21번은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